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부득지근하고 해서 뒤에 그 바닷가 사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주도 중문 해변입니다. 중문 해변에서 바라본 바다입니다. 지금 뭐 워낙 날씨가 덥습니다. 더워서 아마 휴가라도 한번 다녀오시도록 바랍니다. 너무 더운데 게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도 백신도 없어서 지금 접종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무더운 가운데서도, 예, 그야말로 원자력, 탈원전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오히려 객갭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확보 실패, 방역 실패죠, 뭐.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에다가 날씨가까지 더워지는데 또, 탈원전 정책 때문에, 블랙아웃까지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사람들을 답답하게 무더위에 지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증세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난 4년 반여간의 실정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정 담당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 집권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분야가 일거에 파괴되고 있는데도 반성과 성찰이 없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는 붕괴하게 되는 거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미국 MIT 대학의 데런 에스모글루와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책이 생각이 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가 실패하는 것이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그런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떤 연유든 간에 뭐 지역적 연고나 혹은 개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는 무슨 자기 파벌의 혹은 집단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국가의 먼 흥망성쇠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어, 명품 시사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연이틀 1600명대, 지금 어제까지 하면 1300명대가 지금 1300명, 3일 동안 1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8월 말경에 2000명까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이 7월 달에 지금 6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델타 바이러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안 되고 있는데 7월에 7천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15월까지 288회 만 회분밖에 도착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8월에 또 3,500만 명 회분이 도착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도입 시기가 8월 중순 이후에 몰려서 지금 당장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6월 하순부터 지금 그렇게 되면 7월 달도 접종이 안 되고 8월 중순까지 접종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승을 부릴 때 백신 확보하지 못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정부 고위층 누구도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물러난 이스라엘의 총리는 이스라엘 수상은 화이자 CEO에게 30번 넘게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서 백신 확보해서 접종률 90%에 올렸다. 그런데도 그 수상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의 그 백신 확보 노력, 게다가 또 주변 팔레스타인 테러 분자들의 미사일 공격을 90% 아이언돔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해서
수당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높이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눈높이가. 우리는 지금 그런 노력, 이스라엘 30회 이상 화이자 CEO에게 전화를 해서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를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월 말쯤 돼야만이 백신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총체적인 백신 확보의 실정이 국민에게 어떤 참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줄줄이 연기를 하고 접종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이것이 문정부 방역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대한백신학회라고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문정부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제약사들과의 비밀유지 협약을 핑계로 백신 도입 차질을 숨기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정부의 그 실정과 그 다음에 은폐의 실상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란을 키우는 조사무사 방역에 대해서 책임도 누가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집단 책임 운운합니다. 사실상 청와대 김호란 대통령 비서실 방역기획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집단 책임 운운하면서 청와대는 가교일 뿐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신규 확진자가 8월 중순에 하루 2,330명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확보는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책임은 청와대는 가교 역할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며칠 전 수도권 특별방역회의에서 방역에 실패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정말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소주성까지 경제 붕괴의 실정을 친 사람조차도 KDA 원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론은 백신인데 백신을 안 맞은 접종률이 나이는 50대가 30대보다 많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대 유행 기간 동안에 지금 보면은 50대가 1,007명, 40대가 1,059명, 확진자가 50대가 1,007명, 20대가 1,335명. 그러니까 4차 대유행 기간 중에 연령별 확진자를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접종률이 낮은 층에 몰려 있습니다. 아, 정말 걱정하기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이 좀 덜 걸린다고 그래도 접종을 늦게 한 결과,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제 50대가 맞아야 할 이 시기엔 접종을 계획했던 시기에는 백신이 들어오지 않아서 또 접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력전으로 9, 10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55세, 59세 백신 예약이 뒷문이 있었다. 접속 링크가 정보가 급속히 미리 퍼졌다 하는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백신이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드디어 일본이 백신 접종에서 가장 후진국 모습을 보이던 일본이 일본 접종률이 한국을 추월했다. 1차 접종률이 어제 한국은 14일 기준으로 30.89%인데 일본이 31.75%를 기록해서 14일 기준으로 일본이 1차 접종률이 앞서고 2차 접종도 일본이 앞서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지금 엎치락뒤치락 그냥 뒤에서 쫓아가는 일본과 한국인데 한국이 드디어 일본보다 더 뒤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꼴찌냐 아니냐 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덴만에 300명을 파견했는데 백신은 제로다.
그래서 6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80명이 유증상자를 내고 있다. 성교는 300명인데 백신은 접종은 제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청해부대 문무대왕 함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집단 확산 가능성도 큰데 지금 백신 접종이 제로다. 그런 가운데 밀폐 함정 집단 감염 취약한데도 국방부는 접종 계획조차도 안 세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에 2월 초에 금년 2월 초에 문무대왕함을 파견했는데 아덴만 지역에 파병해서 300명을 보냈는데 지금 백신은 전혀 보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리를 활보했던 민노총 8,000명은 놔둔 채 자영업자의 1인 촬영 시는 꽁꽁 막고 있다. 25개 근무소에 27개 중대를 투입해서 꽁꽁 막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노총 8,000명은 그대로 활발하게 놔둔 다음에 자영업자 1인 촬영 시에는 꽁꽁 막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 27개 경찰 중대를 투입해서 막고 있다는 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정부가 길을 닫자 자영업자는 거리에서 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일방적 시행을 강요한 데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이제는 끝장이다. 1인 차량 시위가 전국에 700대나 모여서 장사를 줬고 이제 거리에서 투쟁만 하게 하는데 본래 자영업자들이 장사나 하는 분들이지 이렇게 데모를 하는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 그렇게 되니까 대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영업자 대출 2019년 6월 달에 230조였는데 지금은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285조까지 증가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부실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융권의 보증액 중에서 부실 비율이 1.3%까지 올라가고 있다. 부실 비율이 6배나 올라갔다. 작년 12월에 0.2%였는데 1.3%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할 시간도 없는 아예 저녁 장사는 접게 하는 이런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돈을 뿌려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교체정부 장관을 통해서 재정 독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날치기 통과시켰던 협박까지 하고 헌법까지 뒤흔들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액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국민의 80%를 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한 것을 100% 지원하자고 하면 증액한 것이거든요. 이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정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헌법 57조까지도 무력화시키고 헌법까지 위헌까지 하면서 재정 독재다. 그냥 아나무인격이에요.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헌법에 이런 조항이 아마 있는지는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떠들고 무소부리로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주장하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드디어 홍단기 해임론, 한국의 정치 만능 유역 걱정이 정치가 하면 모든 거 다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 뭐 법무장관들 얘기들 지금 물러난 법무장관들 중에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1989년에 통치론이라는 책을 내서 자유민주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존 로크에 의하면 정부는 선거에 선출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유능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선임된 것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할 때는 국민들은 어, 반대할 수 있다. 정부를 오히려 소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정치 만능주의입니다. 국민이 선출해 줬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헌법까지도 지금 뒤흔드는 조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좀 떠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서 25만 원을 뚝 떨어졌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채무액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대실패로, 이건 뭐 대통령까지도 죽비를 맞겠다 인정을 한 정책 중에 유일한 정책입니다. 온갖 정책이 다 실패도 실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한 결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재산세만 4년 동안 82%가 올랐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세금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로 4년 동안 재산세를 2배나 올린 문정부라는 비난의 글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설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달부터 조정할 가능성을 빚었습니다.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견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깜빡이가 켜지고 있어서 아마도 4차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사를 강력하게 보냈다는 것이 어제 금통위의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긴축통화 정책을 하는데 재정은 막 부르되는 재정 중독, 박정재 정책을 하는 그런 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원래 거시정책은 이 조합이 중요한데 이 조합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저도 뭐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칼럼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소폭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3,100 어제 31,075달러를 기록하고 이들이면 1,92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월 이후에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3,75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의 쟁걸음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선전포고를 했던 얘기인데 사실 미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가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뭐 잘못된 진단이고요. 앞으로 아마 결국 미국도 내년 2월에 상용화 목표로 앞서가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해서 디지털 달러의 쟁걸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엉뚱하게 비트코인의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얘기죠.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현재 유로 상용화가 성큼 다가오면서 유로도 지금 디지털 화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위안화 속도를 내자 기축 통화를 못 내준다 해서 미국과 EU가 명추격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죠. 지금 전통적인 아날로그 통화에서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고 유로화가 보조적인 기축통화이죠. 근데 위안화가 그동안에 위안화도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만이라도 지역통화 역할을 하려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위안화의 그 거래 규모라든지 혹은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화폐 시대에서만큼은 위안화를 최소한 아시아 지역 통화로 가져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 2월 달에 상용화하겠다는 일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게 되면 디지털 화폐 시대는 달러는 아메리카 대륙밖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유로는 유로화. 유럽도 여기에 뒤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유로화를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엔화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한국도 원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화폐도 이제 완전히 디지털 화폐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실제 그렇게 가면서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 오히려 횡보를 보이고 있는 민간 화폐들이 오히려 주목을 더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디지털 화폐는 그 나름대로 뭐 고유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지급 결제 기능을 역점을 두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스마트 계약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혹은 국제 송금에 역점을 두고 있는 리플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다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간 화폐도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도 서서히 CBDC에 슬슬 시동을 걸면서 이달에 모의 실험 업체를 입찰할 것인데, SK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현재 지금 9월 24일 날 9월 24일에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비썸과 업비트도 악재가 속출하면서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비썸, 업비트하고 코인원하고 코빗 4개밖에 없는데, 이 비썸과 업비트 한국에서 1, 2위 거래소가 실명 계좌 재연장을 은행들이 고심하고 있다. 이 악재 때문에 그런 그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돼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한두 개밖에 안 되면은, 두어 개밖에 안 되면은 우리나라 그것이 독과점화되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지금 디지털 화폐, 조금 전에 이제 그 각 중앙은행 유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디지털 법정화폐가 내년부터 경쟁 각축에 들어갈 텐데, 그럼 민간 화폐가 다시 주목을 받는, 민간 디지털 화폐 주목을 받으면서 약진할 텐데, 한국에 그런 민간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잘못하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대일에서 완전히 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로 소폭 상승했는데, 그 횡보를 보고 어제 뭐 0.00%니까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다우존스는 그냥 횡보를 보이고 0.15%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7% 하락했는데, 이것이 어제 중국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 7.9%로 낮게 나오면서 1분기에 비해서 크게 낮게 나오면서 미국 성장 둔화가 부담이 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지금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상 최고치로 솟아가기 올라간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1분기 성장률 18.3%였는데 2분기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7.9%로 하락했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왜 하락했냐는 논란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소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자재 값도 급등을 하고 전력난도 겹치면서 생산, 투자, 소비 증가세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가 지금 5%가 넘고 있는 속에서 미국의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 고용에 방점을 주고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성향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입니다. 물가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그 발표된 뉴딜 2.0, 뉴딜 발표 1.0 발표를 1주년을 맞이해서 발표된 뉴딜 2.0은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관심사 위해서 돈을 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2, 30만 원씩 덤으로 보태준다, 뭐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얹어준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지금 벼락 청년들을 일자리를 없애서 일자리를 붕괴시켜서 벼락 거지를 만들고
푼돈으로 청년 환심을 살려고 하는 뉴딜 기반극이다. 이런 분석,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선심성 돈벌이로 변질된 당권 뉴딜. 이게 뉴딜입니까? 이건 뉴딜이 아니죠. 올드딜이죠. 뉴딜은 핵심, 경제를 쇄신했어요. 핵심 기반을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하고 또 인프라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루즈벨트의 뉴딜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돈 뿌리기. 게다가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환경 카르텔에 돈을 더 퍼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걸 뉴딜로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 해법 없이 청년에 돈 지어주는 게 뉴딜인가 하는 사설도 등장을 했습니다. 고만 거창한 한국의 휴먼 뉴딜, 청년 환심 사기, 사는 사기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또 국회에서 여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통과시킨다. 이런 목표를 밀어세우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 경제법이란 비판에 여전 직면해서 19대 20대도 발의됐지만 사장이 된 것이 다시 들고 나오고 있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지금 이런 얘기했다 합니다. 모든 국민은 윤리적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윤리적 소비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윤리적으로 사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국민의 의무다. 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죠. 본래 사회적 기업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5년간 임금을 지원받습니다. 첫 해는 한 70% 지원받고 그다음에 60% 입주이 되는데 5년간 지원받고 다시 선정되면 또 지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예컨대 우리가 옆에 어떤 김밥집이 있다고 그래봐요. 한 김밥집은 자생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김밥집 운영하는데 옆에서 그 임금을 70% 지원받으면 자생력이 있는 기업은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정부만 쳐다보는 정부 의존적인 기업이 되고 경제의 자생력은 붕괴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이고 뭐 등등 그런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문재인 정부의 좌파 단체들이 주장해왔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정부의 돈만 그 재정. 근데 재정도 문제입니다. 재정도 지원할 돈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금융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나라 금융도 완전히 지금 금융의 논리가 붕괴될 정도로 관치금융, 정치금융 정부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조직도 만들고 과거 우리가 수출 진흥 확대를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매월 사회적 기업 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해서 각 광역단체장들이 광역단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고대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경제를 사회주의 구조를 가고자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9대 20대에도 제한됐지만 이것이 반대되는 이번에 밀어붙인다. 그 예정되어 있으니까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2만 7천여 개, 2019년 기준 2만 7천여 개에 달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것이 뭐라죠? 이제 정부의 재정까지도 하다도 안 되니까 금융 조직까지 동원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발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장애우라든지 아주 취약한 계층에 그런 정도로 한정을 해야지. 이걸 전 경제적인 기본적인 구조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한국경제 사설에서도 이런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 건강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의 보완제에 머물러야지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독소 조항을 포함한 또 심지어는 그것을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사주는 게 국민의 의무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실정을 개선하려고 하는 데는 안중에도 없고 더욱더 다수당의 횡포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모든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그런 마지막 회에 와서 이제 집권 마지막 회에 남은 걸 다 통과시킨다. 이런 정말 위험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이 대란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탈원전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서 이제 폭염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전력 대란이다. 전력 예비율 10% 붕괴 위기가 다가온다. 지금 더 센 폭염이 다가오는데 전국이 벌써 코로나 때문에 일시 멈춤을 하고 있는데도 블랙아웃이 걱정되면 앞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때는 바로 그냥 블랙아웃이 되겠죠. 2011년에 블랙아웃 악몽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탈원전 고집에 블랙아웃까지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도 블랙아웃을 걱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고도 뭐 반성이 없어요. 성찰이 없습니다. 기업엔 전기를 아껴 쓰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돌려야 일자리가 창출되죠. 탈원전 때문에 블랙아웃 걱정이 되니까 기업들의 전기를 아껴 쓰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는 본업은 있고 한수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3천억씩 퍼주고 있다. 뭐 도대체가 본업이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금융은 워낙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시티은행 철수하는데 인수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매물의 우선권을 더 얹어줘서 이제 팔려고 하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경기 인력 구조나 규제가 부른 한국은행 산업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떠나려고 해도 살 데가 없다. 팔리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EU에서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주력 산업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지금 그렇게 되면 한국의 국내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모두 탄소 국경세로 낼 가능성이 있다. 철강세는 최대 4천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거의 1조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될 거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택배 아저씨들의 연봉이 8천만 원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봉 8천만 원 적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초임이 한 6천만 정도 되니까 2, 3년 차 정도 되는 우리나라 최고 좋은 기업에 2, 3년 차 신입한 2, 3년 차에서 4, 5년 차 되는 정도의 대기업의 연봉을 택배 아저씨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그 직업 풍속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가속은 결국은 내년부터 5.1% 올라서 9,160원이 되는데 2017년에 41.6% 대비 41.6%나 올랐어. 결국은 고용을 붕괴시키고 있는 일자리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히려 알바만 잘리면 어떡하나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20대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저 근근히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300원 올리는데 역대 최대라고 해요. 이걸 두고 일본이 시끌벅적하게 합니다. 300원 올리는데 참 대단합니다. 한국은 그냥 몇십 %씩 막 올리는데 조금 전에 했지만 2017년에 비하면 40몇 %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300원 올리는데 지금 일본이 시끌벅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늘을 나른 차 UAM이라고 하죠.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것이 곧 나온다는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직 이착륙,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하면서 시속 322km까지 달리는 이런 것이 2024년이면 상용화 될 듯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론규제법을 슬그머니 언론을 규제하는 정규 언론도 규제하는 법으로 슬그머니 둔갑을 시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특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한선을 정한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 하한선을 정해서 징벌을 한다 해서 언론의 재갈 물리기 법이다 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늘 상임위를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과 경찰에 간첩이었던 신영보 통역당으로 연루돼서 20년 복역을 했던 신영보의 서체를 만들어서 서울경찰청도 배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대구로, 헌재는 광주로, 국회는 세종으로 또 선거다 보니까 균형 개발을 포장해서 지방 이전하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파퓰리즘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선생님께 혼났다고 인권위에 찌를 거야. 학생들의 10대들이 그런 민원이 10년 사이에 1.4%에서 15%가 올라가면서 교사들이 학생 훈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무라고 그러죠. 숙제 없고 훈육 없고 그다음 또 뭐 없는 그런 교육. 숙제 없고 훈육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 아침에 실렸습니다. 게다가 어제 마지막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어려움을 닥칠 것 때문에 청년이 희망을 붓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일성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비해서 윤석열은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길 간다 하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당하는 사람이 유리할지 혼자서 세력을 구축해서 내가 길을 가는 사람이 유리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는 우파가 뭉치지 않으면은 이 엄청난 실정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좌파 정권을 이길 수 없다는 뭉치지 않으면 지금 벌써 반기문과 윤석열의 만남은 또 충청권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언제나 과거에 보면은 상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충청권의 JP가 문제였거든요. 충청권이 문제였죠. 그런 경우 언제나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우파가 집권을 못했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다시 이런 현상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해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모습에 다소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우파들이 뭉쳐야 좀 이렇게 엄청난 실정만 하고도 반성과 성찰이 없이 더 강한 법을 다수당 형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준석의 제1야당 대표로서의 지도력이 주목이 되는 과연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